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희 박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노동개혁 추진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사 양측의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노동개혁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동개혁을 얘기를 할 때 노동계와 경영계가 얘기하는 노동개혁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개혁 얘기만 하면은 노사가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그러니까 노사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과연 노동개혁이 필요한지, 또 노동개혁이 가능한지, 이런 회의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동개혁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개혁 과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에 유엔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이제 본격 진입한 마당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선진국 대열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또 선진국 대열에서 앞장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하느냐는 앞으로 노동개혁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통계를 제시한 게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잠재 성장률을 계속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계속 높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술혁신과 자원투자의 효율성을 제시하는 개선하는 그런 방안의 노동개혁을 추진해야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노동개혁이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의 역사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네덜란드의 노동개혁이라든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라든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 말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각 유럽 선진국에서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선진국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나라 조건에 맞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유럽의 선진국의 노동개혁의 역사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높여서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노사관계 경쟁력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고는 경제성장 동력이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노동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노동개혁을 다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 노동개혁이라든가 독일 하르츠 개혁,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된 사례로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노동개혁에 실패해서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기억하는 바대로
2010년대 남유럽 국가들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면서 선진국 대회에서 한참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동 개혁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선진국 대회에서 뒤처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노동 개혁을 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마다 노동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은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사의 기득권 저항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 개혁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개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통 분담을 하고 뭔가 기득권을 극복해서 개혁을 이뤄내지 않으면 그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노동개혁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남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 포퓰리즘에 빠져서 특정 이익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게을리하거나 방기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개혁이 실패하고 결국 선진국 대회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노동개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선진국 대열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에서 노동개혁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유럽 선진국의 노동개혁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노동 복지를 축소하는 그런 노동개혁을 추진한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임금 안정이라든가 노사관계 개혁에 집중하는 그런 노동개혁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여건에 맞는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 그 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을 찾아내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 구조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여건에 맞는 노동개혁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이런 노동개혁 방향에 맞게 노동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노동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노동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동시장 노동개혁 방향은 각 나라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노동 개혁 방향은 1차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1차적인 과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OECD나 이런 유럽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평가할 때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유럽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시장 유연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영역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가장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이 너무 지금도 유연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부문을 노동시장 유연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경쟁, 그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대기업 공공부문 그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앞장서는 업종들이 있죠. 주로 혁신 성장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혁신 성장 업종에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혁신 성장 업종에서 노동 시장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할 때 저는 유럽 방식하고 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량적 고용 유연화보다는 기능적 고용 유연화를 강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량적 유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양적인 수량적인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량적 유연화 방식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너무 갈등 비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있다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은 노동계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생존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수량적 유연화는 너무 큰 갈등 비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배치 전환의 유연성을 좀 높여는 이것을 기능적 유연화라고 하는데요. 넓은 의미의 이런 기능적 유연화를 좀 강화하는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을 할 때 4차 산업혁명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혁신 성장 업종이라고 불리는 영역,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대기업으로 노동이동을 좀 강화하는 노동이동성을 제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 성장 업종으로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노동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업능력 자체를 가치를 좀 높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직업능력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런 직업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2차 노동시장에서의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으로의 노동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이동성 제고 방안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과제로 하나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가 더 큰 편입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이라든가 임금 수준에서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 정규직은 고임금과 고용 안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1차 노동과 2차 노동 시장 간의 그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조건에서는 그 노동시장 그 이중 구조 문제가 그 굉장히 큰 그 사회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그 저해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그 정규직 일자리의 그 고용보호 수준이 계속 그 높아지게 되면은 대기업 그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그 좋은 일자리로 그 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기업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으로 더 많은 기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우리나라 그 노동개혁과제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로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 개혁을 하면서 저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성에 맞는 그 개혁 방안을 그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그러니까 그 고용보호의 수준이 가장 높은 대기업 공공부문 그 정규직은 노동시장 그 유연성을 높이는 데 좀 집중을 하는 반면에 중소기업 그 비정규직은 사연전망을 강화를 해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그 사연전망의 그 보호를 통해서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그런 그 친시장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시장 그 유연성 그 제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그 공공부문 그러니까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이런 대기업 그 공공부문 그 정규직에는 그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그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그 사연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노동시장 그 유연성을 높이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대기업 그 공공부문 정규직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은 노사관계적인 해법을 그 선택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 노동계에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노동시장 그 유연성, 노동시장 그 보호를 하자라고 하고, 경영계는 그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 그 공공부문 정규직의 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그 유연화하는 그 법제도 개선을 하면, 다시 말해서 그 근로시간도 유연화하고 그 뭐 해고도 유연하고 이런 그 유연화 그 하는 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을 그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 법제는 모든 그 노동시장에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한 그 노동시장으로 돼서 고용불안 지수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의 맞춤형 유연화를 하려면은 노사관계적인 해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 자율적인 그 단체 교섭이라든가 노사협의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사 자율적인 그 넓은 의미의 합의에 근거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근로시간, 배치 전환 이런 그 기능적 유연화를 그 노사관계적인 그 해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그 방법이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그 고용보험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이런 그 사연 전망을 그 강화하는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그 다수를 차지하는
이러한 그 영역에서 사회 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적인 해법보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회 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정규직의 노동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투자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개혁에서 세 번째로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과제가 노사관계 구조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내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공정한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개혁 과제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이 굉장히 많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노사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노사 갈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인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낮고 기술 혁신에서도 상당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노사관계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해결하는 길만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이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공정한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법에 의한 공정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 노사 양측의 이해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법제도에 근거한 공정한 노사관계만이 노사관계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 양측이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노조의 불법 정보농성과 같은 이런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한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서 노사가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법제도의 공정성을 좀 높이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이라든가 다양한 노동관계법을 노사가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굉장히 갈등적인 노사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 노사 갈등을 대화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 갈등 해결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갈등은 항상 어느 나라나 선진국에서도 다 노사 갈등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노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런 노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 해결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노사 갈등 해결 시스템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도 이런 노사 갈등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사 갈등 해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노사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사 갈등 해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두 번째 노사관계 구조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노사 문제를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 교섭은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무기를 동원한 노사 갈등 해결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갈등 지수가 더 높아지는 그리고 그다음에 협상 비용이 더 높아지는 그런 갈등 해결 방식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노사협의라든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해결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노사 갈등 해결 방법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단체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 원어청 간의 노사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원어청 간 노사 갈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인 대우조선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굉장히 갈등 수위가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단체 교섭으로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노사협의라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면은 서로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갈등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갈등 해결 방식을 우리가 확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개혁에 왜 노동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노동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지는지 말씀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노동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추진 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려면은 1차적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개혁은 노동 시장이라든가 노사관계 구조 개혁을 위해서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노사관계 관행 개혁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같이 활용해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의 참여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개혁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은 노사가 참여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방법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 꼭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사 양측은 일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게 노사 양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노사 일방의 양보와 타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보를 선뜻 하려고 하는 노사 양측은 사실 존재하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도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노동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그래서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고 노사가 참여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노동개혁은 노사 양측이 일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노동개혁은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고 이런 개혁 추진을 위해서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때만이 그 원활하게 노동개혁은 추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노사 양측의 그 어떻게 보면은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노동개혁 아젠다에 대한 국민 공론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공개 토론회라든가 언론 지상 토론회라든가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할 때까지 공론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개혁은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만큼만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함께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공론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꼭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최근에 보면은 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은 노동개혁의 큰 그림을 정부가 다 그려놓고 노사는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노동개혁을 정부 생각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가 이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요인을 더 줄이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입장에서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무조건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노사 입장에서는 이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노든 사든 자기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고, 이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얻을 게 있어야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 정부가 방향을 제시를 하지만 결론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러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노사가 제기하는 요구를 같이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실질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노사가 협상 이익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 간의 협상 이익을 보장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체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과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개혁 과제를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만이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과제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수단만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경제정책도 있고 노동정책도 있고 복지정책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서 노동개혁을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지 노사 양측도 진정성을 이해를 하고
노동개혁 그 추진에 좀 신뢰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부처와 복지부처, 그 다음에 그 고용노동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정책 그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한 그 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노사 양측이, 이번 그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정책적인 그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그 국정과제로 하기 위한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노동개혁을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밝힐 때, 다른 그 경제부처나 그 사회부처나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그 노동개혁 추진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 노동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앞으로 그 힘차게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